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약간 하락세로 지금 전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주요 증시 현황하고 수급 동향,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흐름 먼저 확인하고, 특징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9% 상승하고 있습니다. 52.89포인트 정도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어, 오늘 그 특징으로라고 한다 그러면 3000포인트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000포인트 회복은 그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인근에서 계속 그 빠지는 영향을 딱 보였었는데 당일은 3000포인트 회복을 딱 보이고 있고요. 자,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1.25, 그 211.57포인트 하락 중인 16,724.24포인트를 갖다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엔화 강세 영향 자체를 갖다가 그 받고 있다고 지금 현재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현재 1987포인트, 마이너스 0.24%, 4.86포인트 하락 중에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691.97포인트, 마이너스 0.44포인트, 3.05포인트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급벽으로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 오전장 내내 매도로 하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매수를 지금 전하는 상황이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126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590억 규모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에서는 170억 규모의 순매도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270억 규모의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146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는 2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에서 역시도 오전장에 비해 가지고는 매도폭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의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2270억 가까이 현재 그 매도 중에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430억 가까운 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2240억 가까운 매수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신권에서 10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수급 자체를 갖다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업종 특징하고 코스닥 업종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운송장비 업종이 그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쪽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완성차 쪽에서는 탑픽을 기아차로, 부품 쪽에서는 탑픽을 갖다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가스업입니다. 전기가스업이 0.62% 상승 중에 있고요. 의약품 업종이 0.53%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락업종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업종은 유통업종이 1.51, 그리고 음식료업종이 1.38, 그리고 철강업종이 0.92, 그리고 운수창고업종이 0.91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그러니까 지금 상승업종, 금속업종이 1.36, 그리고 운송업종이 1.26, 그리고 의료정밀기기가 0.80, 화학업종이 0.76 정도의 상승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락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업종이 조금 하락폭을 다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카오가 마이너스 3.30% 이상의 지금 하락을 다 보이면서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카카오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이 2.60, 그리고 출판 매체 목재가 2.38, 그리고 섬유의료 쪽도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섬유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코데지 컴바인의 영향을 갖다 받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 섹터 및 주요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강세 섹터가 치아치료,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그리고 육계,
화장품, 정유, 전기차 등의 업종이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뭐 치아 치료 업종에 대해서는 디오를 갖다가 추천드리고 디오를 목표가 매도 후에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보유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예, 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확장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중국 자체의 그러니까 그 현재 그 경기 회복과 관련된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일정 부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재 관련이고, 그리고 정유업종은 유가와 관련성이 있겠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약세 섹터 같은 경우에 조선, 제지, 철강 주요 종목, 그리고 카지노, 셋톱박스, 전자결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섹터 중에 두 가지 특징 섹터를 갖다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6개 섹터하고 전기차 섹터인데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지급 재검토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전일 열린 제2차 한중산업장관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산 전기버스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다음 달까지 마치고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알려졌는데요. 지난 1월에 중국 정부는 리튬 인산철 방식의 전기버스 배터리에게만 보조금을 주고 한국업체가 주도하는 3원계 방식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인 그러니까 중국 쪽 전기차 업체들 자체가 정부한테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완화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국 정부를 갖다 대상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발생한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상하프로테크, 코다코, 리캠,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상하프로테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하프로테크는 영업이익 140억 원으로 YY 기준해 가지고 당해 38.6% 그 증가를 갖다가 보일 전망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매출액 1681억 원, YY 기준에서 15.6% 증가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40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8.6% 증가가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매출 증가에 그 주된 부분 자체에 세 가지 아이템의 외형 성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그 LCD 카세트 부분에서 2015년 매출액이 336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 있습니다. LCD 카세트 매출 자체가 발주처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요. BOE로부터 최근에 신규 일감이 늘어나면서 50억 정도의 매출액이 2016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부분인데요. 2차 전지 부분에서 소형 2차 전지 캡 부분의 어셈블리와 중대형 2차 전지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성장의 축은 당연히 단연 그 중대형 2차 전지 깃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캡 어셈블리 부분의 중대형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삼성 SDI 서안 공장 신규 가동에 따라서 생산량이 확대돼서 매출액은 2015년 257억에서 2016년에 335억으로 증가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패키징 부분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 부분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 중에 금형과 패키징 재료를 갖다 분리하기 위한 필름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에 납품이 시작됐는데요. 2015년에 94억 매출에서 2016년에 145억 매출로 증가될 전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사히글라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시장에 동사가 신규 개발해가지고 수입을 갖다 대체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최근에 특수 소재 업체들 자체가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를 갖다 높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016년에 예상 PER이 15.9배, 글로벌 관련 업체들 대비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글로벌 관련 업체들이 퍼가 약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템이 꾸준한 매출 발생하고,
그리고 신규 아이템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체 대비해서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건데요. 자, 차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하프로테크 현재 차트 상황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원격이라서 조금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최근에 눌림목 자체를 갖다 시연한 이후에 일부 상승한 후에 약조정 갖다 보이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추이로 살펴보더라도 현재 그 단기 바닥권 형성한 이후에 일정 부분 상승하다가 집중 매물대인 13,000원 구간에 접어들면서 윗꼬리를 갖다 다는 모형 갖다 보이고 있는데요. 당 그 이슈와 더불어서 올해 매출 성장성이 큰 만큼 동사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께 충분히 그 매수 권유를 갖다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간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세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동사의 그러니까 주가 리레이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분석 내용을 갖다가 참고하셔서 투자를 갖다가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차트 배치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약 조정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9,500원 수준에서 편입한다고 계산을 하시고요. 예, 목표가는 14,500원, 정고점까지 목표가를 갖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3,500원대 매물대가 집중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수익 관점에서 매매를 갖다 임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편안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 반도체 관련,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그 세 가지 다가 IT 쪽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하프로테크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께 투자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육계 삼계탕 관련입니다. 그 육계 삼계탕 중국 수출 개시 합의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주형한 산업통상자원부 그 장관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슈핑 중국 질량감독 검역 총국장과 그 장관급 회담을 열어서 삼계탕 등의 중국 수출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초에 2년에 한 번씩 열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 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마니커, 하림, 동우, 육계 관련주들이 상승에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 자체는 이미 선반영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요일 날 오후 뉴스트립에서 잡혔던 기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당일 일정 부분 상승하다 약조정하다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다 가지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특징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KR모터스입니다. KR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인 좋지 않은 흐름을 갖다 보인 바 있는데요. 당일 이슈는 남칭치 오토바이 유한 회사와 합작회사 설립 결정에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이미 그러니까 남방그룹 산하의 제남 경기 그 오토바이 유한공사와 그 JV 설립에 대해 가지고 작년 12월 16일에 이미 그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연관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 남방그룹 산하의 제남칭치 오토바이 유한공사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서 중국 제남시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오토바이 생산 공장과 R&D 센터, 그리고 엔진 생산 공장들을 갖다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제남칭치에 대한 오토바이 유한 책임회사의 지분 50%, 206.72억 원 갖다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당 이슈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KR모터스가 지난 12월 16일에 중국 1위의 오토바이 생산 그룹인 중국 남방그룹 산하의 제남 경기 그 오토바이 유한공사와 합작기업 JV에 대한
그 MOU를 갖다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을 갖다가 살펴본다 그러면 중국 시장을 갖다 겨냥한 합자 기업으로 중국 제남시에 설립하고 연간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갖다 건설해서 오토바이 제품을 갖다 공동 개발, 생산, 판매를 갖다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KR모터스의 생산 캐파의 8배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중국 오토바이 시장이 연간 1300만 대임을 갖다가 감안한다 그러면 남방그룹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갖다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서 글로벌 상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해 동사는 국내에서 2개의 신모델을 갖다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동사가 제시한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판매 호조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에는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에서 3분기가 성수기인데요. 1분기 국내에서 전략 모델 출시를 갖다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동남아양 모델이 1월에 본격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의 아세안 국가의 진출과 더불어서 라오스 내 코라오 그룹의 그 오토바이 부분에 마켓시어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건데요. 2014년에 S&T 그룹에서 코라오 그룹을 갖다 인수된 이후에 유통 및 생산 효율화 등 꾸준한 체질 개선을 갖다가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인데, 국내에 신모델을 갖다 중심으로 한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을 통한 외형 성장이 일단 기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7개에서 8개의 다양한 레인지의 그 신규 모델 출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액 1209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중국과의 시너지와 그리고 본업 자체의 구조적인 마무리 국면에서 신차 출시 효과 자체가 기대되는 만큼 동사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차트 상황 자체가 현재 중상에도 마찬가지고 일봉상에서도 장기 입형 행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변곡 자체가 당일 기준으로 해서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일 이슈 자체가 중국발 모멘텀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갖다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동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동 종목에 대해서 저희 밸류체이스는 적극 매수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7%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정 부분 상승폭 자체를 당일 그 상승폭을 키웠다가 지금 윗꼬리를 갖다 살짝 단 상황입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행보가 장기가 침체되었던 종목들 자체가 본전 심리에 의해 가지고 매물대가 저항대를 갖다 맞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편입하시는 것보다 이길날 오전장 시작 상황 자체를 갖다 확인하시고 편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현재 편입가 자체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1,500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시가 정도 수준을 갖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을 갖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손절가라는 게 의미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에 대한 별도 제시는 없고, 당일 오후장 그 마무리 국면의 편입이나 이길 시초가 편입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00원 수준으로 잡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KR모터스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당일 상승한 이유는 그 저평가 분석의 상승 중에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현재 주가 수준은 PBR 0.6배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는 자산가치 고려 시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그 시장에서 제시하는 1분기 매출액 자체 가이던스를 갖다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1조 3,480억 원으로 QOQ 기준에서 7.1%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5억 원으로 적자 지속으로 시장 예상 수준의 실적은 기록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소형 전지 부문이 매출액 7,27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이 가능한 것은 첫 번째로 최대 고객사의 신규 제품이 작년 대비 한 달 정도 먼저 출시가 돼서 물량 증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통형 전지 수요가 non-IT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4분기에 실시된 소형전지 감액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로 수익성도 소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7% 감소한 2,090억 원을 갖다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영업적자는 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되는 고정비 부담과 2015년 하반기에 성장 동력이었던 전기버스 매출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자재료 부분에 대한 매출액은 4,11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부분은 전방 산업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분도 견조한 수익성을 갖다 유지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비수기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태양전지 페이스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분기가 바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것인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버스 3원계 배터리 보조금 지원 재개 여부가 4월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중국에서 열린 제2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4월 중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에 안정성 평가를 갖다 완료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패널 업체들이 실적이 1분기를 갖다 바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의 가격 하락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소형 전지 부문에서는 원통형 전지 수요 증가와 감액 효과 등으로 실적이 점진적인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과 실적 부진이 아직까지 동사에는 우려감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론 시장에서 이야기하듯이 PBR 0.6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저평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 자체는 말 그대로 자산 가치 고려 시에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향후에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이 실질적으로 동사의 주가를 갖다가 리레이팅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삼성 SDI를 갖다가 굳이 편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탑픽을 갖다 LG화학으로 두시고, 전해질과 관련해서는 후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품업체들 갖다 보시는 게 맞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강한 임팩트를 갖다 주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유럽 쪽 자동차나 미국 쪽 자동차, 그리고 중국 쪽 자동차 쪽에서 영업적으로 LG화학이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편입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1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 자체를 갖다가 감행하는 부분들도 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도 일회성 비용 자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굳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하락시에 대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만원 아래가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질 정도인데요.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매수 권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시 재차 10만원 이하대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에서 편입을, 그리고 10만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전략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네,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약품이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그 보는 데 있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일 한미약품의 상승 이슈는 성장 호르몬 치료제 글로벌 임상 이상 종료 소식에 상승 중에 있는 건데요. 근데 성장 호르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제넥신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한동약품이 제넥신과 제휴를 통해 이사보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한미약품에서 그 우선 그러니까 임상 이상 갔다가 더 빨리 종료했다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넥신이나 한동약품 같은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수혜를 갖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사가 지속교환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기반으로 개발한 성장 호르몬 치료제 HM10560A의 글로벌 임상 이상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동사가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오는 4월에 열리는 미국 내분비학회 ENDO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적으로 한미약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 업체 중에 전공법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대형 제약사에 의미 있는 규모의 밸류를 갖다 인정받고 기술을 갖다 수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는 아직까지 R&D 프로세스와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인력, 네트워크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되는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동사는 2004년부터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갖다 일관해 오면서 이 인프라를 갖다 갖췄다 할 수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산업 평균의 기술 마케팅력과 동사의 그것 간의 간극은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그 훨씬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내에 그 이관순 대표이사가 언론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가 보면 글로벌 그 LNO 파트너사로부터 많은 것을 갖다 배우고 싶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경험 축적을 통해서 동사의 신약 개발 전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R&D 체력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O로 동사의 R&D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동사의 입지는 상승함과 동시에 향후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술 수출료 유입에 따른 재투자 확대로 R&D 선순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날 수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동사는 당뇨 치료제와 항암제로 사노피, 얀센, 그 베링거 인게라인, 스펙트럼, 일라릴리와 총 8조 원 규모의 유례없는 기술 수출을 갖다 체결한 바 있는데요. 라이센스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만 7천억이고 이 중에서 5,125억 원은 2015년에 유입되고 나머지 금액은 2016년에 현재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사는 2016년에 그 1월 달에 열렸던 거죠. 아마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당뇨병 비만 물질 2개와 자가 면역 2개 그리고 종양 3개로 총 7개의 전임상 물질을 갖다 추가해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노하우 축적과 투자 재원이 다양함에 따라서 이들의 개발 속도는 과거 10년보다 그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 LNO를 갖다 진행한 파이프라인이 임상이 우선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그 관련된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 내 스펙트럼사의 LNO를 갖다 진행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그러니까 에플라테그라스템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 1월에 FDA 그 다국가 3상 승인 후에 환자 등록을 갖다가 게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에는 HER2라고 해서 내성에 대한 그 유방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을 갖다 미국 임상 이상 갖다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의 동사의 실적은 마일스톤 유입에 따라서 분기별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분기별 실적에서 의미를 갖다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의약품 판매도 9988의 그 성공적인 안착, 이게 그 성보조제인데요. 그리고 비뇨기계 강화, 그리고 한미플루 등의 신제품 출시를 2015년에 실적을 갖다가 저점으로 그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중국에 진출한 북경 한미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갖다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부분이 양호할 전망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내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품 자체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주목할 부분 자체가 그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RAF 단백질로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 항암 제품인데요. 이게 그 HM95573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2016년에 임상 이상을 갖다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그 2016년 국제학회에서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도 해당 물질별로 다소 그 국제 학회에 참가해서 기술 마케팅을 갖다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고,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결과 확인 자체가 향후에 기업 가치 상승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론 한미약품 고평가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제약 바이오 쪽, 특히 제약 쪽에서는 한미약품을 갖다 대장으로 놓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건데요. 현재 구간 자체가 일정 부분 상승 후에 조정 흐름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70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일봉상에서 추이를 갖다가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86만원 고점 전,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그 겪은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는 행보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쪽 관련해 가지고 중소형주 자체도 물론 관련 모멘텀을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강세를 갖다 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미약품 자체에 대한 주가 수준 자체는 중소형주들 자체가 그 주가 갖다 릴레이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예, 그 관심 추천으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두신 상황에서 제약 쪽에 흐름 자체를 갖다가 표출을 갖다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 후에 이제는 재차 상승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일 그 기술적 분석에서는 일단 보조지표상으로 현재 그러니까 그 상승 변곡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단기 박스권 흐름 자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별로 보면 73만원대 구간에서 그 약 조정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장기 측면에서는 여러분께 투자 권유를, 그리고 그 중소형주 위주의 플레이가 지금 용이한 시장에서는 일단은 관심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당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의 경우에는 뉴스테이 확산 수혜 전망에 상승 중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네요. 부동산 시장이 뉴스테이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아이파크 브랜드와 시공 역량이 있는 동사가 수혜를 갖다 얻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1조 원 이상의 출자 이력이 있어서 집합투자기구 설립과 확대가 용이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인수할 시에 부동산 리츠 운영이나 공모 전환을 통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우선 보면 그 김포 그 사호동이 그 1300세대, 그리고 김포 한강이 1230세대, 최근 계약률이 각각 82%, 53%로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해 말 1700여 개에서 최근 1000개로 낮아진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포 지역의 저조한 계약률은 당초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높은 것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별도의 분양가 인하 없이 계약률 개선이 보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된 계약률 상승의 요인이 80% 수준에 달할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주변의 인프라 시설, 그리고 김포 도시철도의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분양 성적은 양호한 상황인데, 이와는 별도로 올해 들어서 동사가 분양한 상암 DMC 아이파크 1차 444세대 규모인데요. 이게 2월 24일 날부터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평택 비전 아이파크 585세대 3월 16일 날 계약이 됐고, 계약이 지금 현재 계약률이 각각, 그러니까 DMC 아이파크는 100%, 그리고 평택
그 비전 아이파크 이용의 78%를 갖다가 기록하는 등의 최근까지 분양 실적도 양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이후에 분양 시장 가열에 따른 미분양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꾸준히 분양률이 개선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급증한 그 분양 물량의 중도금 유입과 연초 이후에 빨라지고 있는 미분양 소진에 따라서도 동사의 순차익금 감소세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탈주택 및 다변화로 업계 내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동사는 현금 흐름 개선을 갖다 바탕으로 주택 분양 사업 이외에도 자체 여유자금 투자를 갖다 통한 운영 사업과 그리고 토목 사업 확대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갖다 이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 보면 HDC 신라 면세점이 12월에 오픈해서 순항 중인데요. 올해 7월쯤에는 부산 수영망 리조트도 착공할 예정에 있고 토목 사업과 관련해서는 12월 수주로 공시한 5,589억 원 규모의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도 6월에 착공 예정이 있고요. 올해 초에 착공 예정이 그 1.2조 원 규모의 통영 LNG 복합 화력발전 이외에도 4월 중에 지금 현재 그 발표가 예상이 되는 건데 수도권 강역 철도 사업 GTX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 선정을 갖다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연간 6천억 원 수준의 토목 매출이 2, 3년 후에는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HDC 신라 면세점의 경우에도 현재 그 60% 수준의 입점률이 있는데 3월 25일로 지금 그랜드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에 그랜드 오픈 이후에 80%까지 늘어날 전망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흑자 달성하다 통해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이 현재 그 6,200억 그리고 순이익이 300억에 달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점 등의 임대 수익률 증가로 아이파크몰의 OP마진이 3분기까지 13%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입점 후인 4분기에는 28%의 마진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DC 신라의 초기 지분법 손실은 아이파크몰의 수익 개선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현 구간 자체가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주봉상에서도 보면 쌍바닥권 이루고 나서 다시 추세를 갖다 되돌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현재 일봉상에서도 그 확연한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서는 분명 없이 그 매출 호조라든지 그간기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 자체 해소는 충분히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택사업 쪽에 현재 부유부지 자체 확보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현재 작년에 아파트 분양 호조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부유부지 확보 자체가 굉장히 난항을 갖다 겪고 있는 게 주택사업 전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주가 자체가 그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그 면세점 사업자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허가 규정 자체가 변경되는데 그 부분도 호조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가 레이트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대략 한 45,000원 구간 정도면 매력적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약간 높게 46,000원 아래에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올해 그 관련된 토목 쪽에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불식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 가지고는 투자 권유드리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주택 부분, 특히 그 주택 부분에서는 현대사라고 갖다 탑픽으로 두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 권유드리고 그 목표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대략 그 45,000원 구간에서 편입을 갖다 이룬다고 감안했을 경우에 그 갭 하락 지점 자체인 53,700원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목표가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5만원 구간 자체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이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리밸런싱 갖다가 발휘한다 그러면 최종 목표가는 55,000원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 앞서 그 금요일날 특징주에서 말씀드린 아이 컨트롤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 있겠죠. 아이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뭐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현대산업개발의 실질적인 주택 부분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IoT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전부 다 아이컨트롤스가 수주를 받게 됩니다. 고로 지금 분양률이 이만큼 좋다라는 것은 아이컨트롤스 자체의 실적 개선이 그 빠르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수반해 가지고 아이컨트롤스를 갖다가 그 금요일에도 적극 매수 권유드린 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현대산업개발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증권입니다. 네,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요, 당일 이슈가 미래에셋증권 인수전 참여 소식에 소폭 상승 중에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사모펀드인 LK투자 파트너스를 통해서 동사 인수전 참여를 갖다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셋이 참여할 경우에는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의 3파전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현재 이 인수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흥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대증권의 본질적인 가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현재 2015년 현대증권의 순이익은 2,796억 원, ROE 기준으로 하면 8.9%로 타 대형 증권사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IBM이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호실적을 갖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PBR 0.4배의 저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상선 때문이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동사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권유를 갖다 드리고자 하는데, 동사가 일단은 M&A 흥행 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우선 협상자 선정 시기 전까지 동사의 주가는 점차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브로커리지와 IB 부분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동사의 양호한 펀더멘탈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실적 대비 지나친 저평가를 갖다 받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데, 또한 IB 부분의 수익의 그 대부분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택단지에 대한 대출, 매입약정, 지급보증과 관련한 수익으로 작년부터 인식이 되는 수익이 금년에도 일부 나누어서 인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도 타 대형사와 같은 ROE 5% 이상의 수익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M&A 과정에서 그동안 눌러있었던 대주주 불확실성을 갖다가 벗어나게 될 전망도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증권의 경우에는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서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현대그룹이 자구안으로 현대증권이 매각 대상이 되면서 현대증권의 대주주 리스크는 향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 최근에 매각이 있었던 우리 투자증권과 대우증권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시장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과는 저는 좀 다른 관점을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의 경우에는 M&A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이 시장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높은 프리미엄을 갖다가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지분 반등 폭은 오히려 크지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 자체는 승자의 저주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협상자가 선점 대상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 대주주 지분이 22.6%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외에 타 참여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게다가 현대그룹의 유동성 우려와 맞물려서 펀더멘탈 대비 확연한 저평가 구간에 현재 머물러 있기 때문에 3월 말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기에 전까지는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을 갖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 1월 18일 최저가 4,975원 대비해서 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락 확률을 갖다 따지면 아직까지도 반토막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주봉상에서도 최근에 행보구간 자체를 갖다 넘어서는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 추이에서 살펴보더라도 현재 그러니까 전 고점대 자체를 갖다가 거래량을 일정 부분 수반한 흐름으로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갭 상승 흐름 갖다 보인 상황인데요. 이를 갖다가 잘 활용해서 장 막바지 국면에 여러분들이 편입하셔서 단기 목표가 7,500원 구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진행을 갖다 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단기는 7,500원 정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3월 말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우선 협상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목표가 자체를 갖다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8,000원까지는 무리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 시에 관련된 시너지 효과와 관련된 M&A 그 자금, 그러니까 매각 대금과 관련된 이슈 모멘트가 발생한다 그러면 최종 목표가 9,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국면에 있으니까요. 단기 1차 목표가는 실질적으로 7,000,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좀 느려요. 네, 그 7,500원 정도 수준 보시고요. 그리고 그 최종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수준을 갖다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 현대증권에 대해서 적극 매수 권유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한정기술입니다. 원래 시스템이 좀 느리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설명하는 저는 더 죽겠습니다. 네. 오늘 무척이나 늦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격 제어로 진행하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예, 당일 이슈는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종합설계 용역계약 체결 소식이 소폭 상승 중에 있는 것인데요. 동사는 한국수력자원과 그 4,672억 규모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종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2014년 매출 대비 55.49%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2016년 3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에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번 용역 계약 매출이 1분기부터 반영돼서 그 수익성 개선을 갖다 이끌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아울러 지난해 해외 공사 손실 및 국내 화력발전소 설계 원가 현실화가 마무리되고 올해 고마진의 원전 설계 매출 확대 등으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기사를 갖다 통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신한울 3, 4호기 종합설계를 갖다 수주한 부분인 건데, 이게 현재 그러니까 예상 그 실적 가이던스가 1분기 영업이익이 162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11% 증가 예상되고, 신한울 3, 4호기 종합설계가 4,672억 원을 수주했다고 공시한 것인데요. 하반기에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료 설계가 1,500억 원 내외이고, 스마트 원전 PP 그 건설전 상세 설계가 약 800억 원 정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1,68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1% 감소하고요. 영업이익은 162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11.3%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매출액은 1분기부터 반영이 돼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끌 전망이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9.6%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정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그 원전 프로젝트를 갖다 통해서 ONM이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원가 현실화 마무리 등으로 실적 개선 전망이 있습니다. 2016년 매출액은 공사 매출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2% 감소한 6,442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원자력 매출액의 경우에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 및 그 O&M 매출 확대로 29% 증가한 4,536억 원이 전망이 됩니다. 수화력의 경우에는 기존 진행 중이던 공사 프로젝트 마무리로 38.6% 감소한 1,856억 원이 예상이 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99.9% 증가한 693억 원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경우에는 2015년에 해외공사 손실 부분하고 국내 화력발전소 설계원가 그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 자체를 갖다가 그 맞은 상황이었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에는 고마진 원전 설계 매출이 확대되는 등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 시점부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수 기조로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왜 그러냐면 그 노후 원전의 증가하고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인한 석탄 발전소 효율 개선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O&M 설계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것인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의 종합 설계를 갖다 담당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O&M 매출 확대로 이익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그 주가에는 선반영되었다 할지라도 2016년 영업실적 개선 확인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원자력 및 그 하력 시장의 진출 그리고 해외 하력 부분의 수익성 개선 등이 중장기 이익 성장 확보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문제로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투자 포인트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국내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원자력하고 석탄 발전의 신규 프로젝트 및 O&M 설계 수주 가시성이 높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원전 설계에 대한 핵심 기술력 확보로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잠재력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는 점. 다만 한양기술이 2010년에 UAE 원전 수주 이후에 해외 원전 수주가 전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성장에 대한 잠재력 자체를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겠으나 아직까지 성장성을 갖다 답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나 그 중동 쪽에서 수주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는 관심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슈 모멘텀 자체인 신한울 3, 4호기 관련된 이슈가 선반영된 구간에서 굳이 편입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상강글라스입니다. 상강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오프라인 매출 급증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주력 사업부인 글라스락의 해외 매출액이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또한 유리병 사업부도 신규 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5년에 이어서 전사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선 상강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래에 중국 쪽 시장의 확장성을 갖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주력 사업부인 글라스락 자체가 해외 매출액이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사업부도 신규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5년에 이어서 전사 수익성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품목인 글라스락의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전사 외형 및 이익 개선폭이 두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 구간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웜대 자체를 갖다 일정 부분 그리고 나가지고 상승 종목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 추가 상승 부분 자체를 갖다가 타겟 레이팅을 중국 시장에다가 두게 되면 굉장히 심플한 주가 흐름 자체가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요. 글라스락 자체가 중국의 대형 그 로컬 마트에 입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2016년부터 중국 보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개 외국계 업체를 갖다가 유통망을 활용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 비율이 상당히 낮았는데요. 근데 그 이번에 그 중국 로컬 대형마트에 제품을 갖다 공급하기 시작했고 외국계 마트 역시도 중국 내에서 유통망을 갖다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을 갖다 중심으로 신규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유통업체가 현재는 5개에서 6개 추가 예정으로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유통망을 통해서 글라스락의 중국 매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2015년에는 100억 원대까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 매출이. 근데 당해부터는 오프라인 매출의 증가와 유통 채널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300억 원 이상의 그 매출을 갖다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2016년에 전체 글라스락 매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41.4% 증가한 1196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매출 구성으로 보면 글라스락하고 유리병이 매출의 주를 갖다 보게 되는데 지금 뭐 글라스락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유리병 그러니까 공병 사업인데요. 유리병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이어서 신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유리병의 경우에는 최근 그 빈병 보조금이 그 소주병 같은 경우는 40원에서 100원, 그리고 맥주병 같은 경우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이 그 2017년으로 유예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공병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유리병 수요가 이어지면서 삼강글라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호적인 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유리병 사업부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6.4% 증가한 111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외형 확대와 함께 전사 수익성 향상을 갖다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2010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각 증권사별 가이던스 자료를 보면 매출액이 15.2% 증가한 3,57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26억 원 증가한 YOY에서 51.1% 증가한 226억 원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구간 자체는 완전한 바닥권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게다가 중국 쪽의 유통 채널 다변화로 인한 실적 증가,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2015년에 주가 하락을 갖다 이끈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와 그리고 공병 자체의 신규 매출 증가 부분 자체면 충분히 주가의 리레이팅을 갖다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 구간 자체의 매수 충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일 같은 경우에 중국발 이슈가 발생을 해서 갭 상승한 상황입니다. 당일 종가 기준의 편입이나 아니면 2길 시가 기준의 편입 자체가 유효한 판단이 되는데요. 단기 목표가 자체는 95,000원 정도로 책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 쪽의 매출 성장성에 따라 가지고 10만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강글라스 좋아요. 이게 삼강글라스가 왜 또 좋은 점이 있냐면요. 중국에서 락앤락 자체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짝퉁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강글라스 제품 자체는 짝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패킹하고 유리 쪽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물론 뭐 짝퉁은 있긴 한데 글라스락은 지금 짝퉁보다는 본품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강글라스는
약간 그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좋고, 최근에 중국 소비재 쪽이 그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95,000원까지는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도 두산인프라코 매매하면서 그, 이와 관련해가지고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당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한 원인 자체가 그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지원 소식에 관련주들이 지금 좀 안 좋았습니다. 당일 기사 내용을 갖다가 발췌해보면요.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의 상한 전환 우선주 RCPS 매입을 통해서 두산건설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3년 두산건설이 발행한 4천억 원 규모의 RCPS를 재매각해서 만기를 연장해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금일 그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 두산건설이 2013년에 발행한 4천억 원 규모의 RCPS 상한 전환 우선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기 정산을 갖다 요구할 경우에 두산중공업이 이를 인수해서 재매각하는 방안을 갖다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3년에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주가가 발행할 당시에 17,600원보다 하락하였을 경우에 그 차익을 갖다 보상해주는 주주간 협약을 RCPS 투자자들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두산중공업과 RCPS 투자자들이 증산일이 12월 16일이었는데요. 최근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조기 정산 청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갖다가 끼치게 되냐면 두산중공업이 해당 그 RCPS를 갖다가 매입할 경우에는 첫 번째로 기존 발행 조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입을 갖다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전량 재매가 하게 된다 그러면 현금흐름 측면에서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RCPS의 그 만기 정산일이 연장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일단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은 두산건설이 자산 및 사업부 매각을 통해서 해당 RCPS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것을 기대해왔기 때문인데요. 두산중공업의 두산건설 RCPS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갖다 기대해온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안 좋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그 매매 자체를 갖다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각 증권사별로도 지금 투자 의견이 하향되고 있는 리포트가 당일만 4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우선 그 내용을 취합해 보면 투자 의견을 갖다가 홀드로 하향했는데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단기 불확실성. 그러니까 두산건설의 RCPS 재매각 성공 여부 및 재매각 조건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상승률의 축소. 즉, 그러니까 동사의 주가가 월초 대비해서 28%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거 뭐 상승 배경 자체는 본업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하고 자회사의 그 재무 지원 그 우려 완화. 특히 그러니까 3월 2일에 두산인프라코의 공작기계 그 매각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 자체가 딱 이룬 바 있습니다. 저희 밸류체인스 같은 경우에도 두산인프라코로 이익 실현한 후에 두산중공업으로 그 교체 매매 자체가 성공해가지고 꽤 좋은 수익률을 갖다 거둔 바 있는데요. 일단은 그 본업인 중공업 부분에서 수준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일단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는 최근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이고, 현재 두산중공업의 주가에 반영된 그 본사 중공업 부분의 영업가치 자체가 4.9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2010년 EV 에비타로 그 계산을 해보면 7.4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 건설업종 평균 밸류에이션이 7.4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동사가 업종 평균 대비해서 프리미엄에 거래되기 위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관련 불확실성이 발생한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두산중공업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될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해 가지고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 특징 종목입니다. 앞서 강세세트에서 중국 관련 주에 대해서 당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스트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이 이스트아시아 홀딩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중국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15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동사는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1467만 6353조, 그러니까 153.035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갖다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이 공시 자체가 왜 그 좋은 공시냐면 실질적으로 3자 배정 대상자가 그 현 대표이사인 정강희가 그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근데 신주 그 발행가격 자체는 1070원으로 현 주가 대비해서 할인율이 좀 큰 편인데요. 지금 그 오는 4월 19일에 정기주주총회에서 본안건이 승인이 되면 최대 주주가 현재는 그 종소영 씨인데 그 대표이사인 정강희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소재하는 그 실질적인 그 지주사 형태를 갖다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009년에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2010년에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그 동사와 종속기업을 갖다 포함한 연결 실체 자체는 중국에서 스포츠용 신발 제품하고 스포츠용 의류 제품을 갖다 판매를 주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회사 쪽의 내용을 보면 5개의 신발 생산 라인하고 9개의 제품 시리즈를 갖고 있고요. 400여 종류의 신발과 의류 제품을 갖다 보유하고 연간 약 600만 컬러의 신발을 갖다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종속회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신발하고 의류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있고 건물 및 토지 관리, 그리고 신발 디자인 제조, 신발 및 의류 마케팅, 그리고 전자상거래, 브랜드 기획업 등으로 해서 총 6개의 종속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출 자체의 데이터를 갖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그 12.3% 정도 성장을 보이긴 했는데 비영업 손익면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신공장에 대한 그 손상 차손이 발생해가지고 순이익 자체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 이슈 자체는 최대 주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본을 갖다가 충당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당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했다가 그 실질적으로 제자리로 와서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현재 주봉상 차트 위치상에서도 그렇고 일봉상의 차트 위치에서 본다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내일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인스타아시아 홀딩스에 대해 가지고는 단기 매매 형태로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 차례 파트론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데 파트론 봐야 될 듯 했다. 예, 그런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예, 동사는 하반기 매출 다변화 기대감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신한금융투자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1분기 갤럭시 S7양 부품 공개가 시작됐고, 하반기에 지분인식 모듈,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의 확대로 매출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1분기에 그 신제품 효과로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할 전망인데요. 올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 2,314억 원, YY 기준에서 15% 증가, QOQ 기준에서 16% 증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99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41% 증가, QOQ 기준에서 7% 증가, OPM 마진 8.6%를 달할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갤럭시 S7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갤럭시 7 부품 공급 효과가 1분기에 본격화되게 되면서 전면 카메라 공급 그 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저가형 후면 카메라인 13메가 그 매출 확산과
더불어서 올해부터는 중저가 제품도 OIS,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 기능 있잖아요. 예, 이게 추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184억 원으로 전분기에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매출액 2218억 원, YY 기준에서 20% 증가와 QOQ 기준에서 마이너스 4%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84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195% 증가, QOQ 기준에서는 7% 감소, OPM 마진 8.3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1분기에 갤럭시 S7 효과로 해서 상승을 했다면, 2분기에는 갤럭시 S7의 대상 부품 수요가 1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저가로 대상한 부품의 재고 조정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전작인 갤럭시 S6의 생산량의 기준에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00만 대, 1900만 대를 갖다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갤럭시 S7의 경우에는 올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100만 대, 1300만 대를 갖다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이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그러니까 평상 수준으로 간다고 보일 수 있는 건데요. 현재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중저가 스마트폰용 13메가급 후면 카메라에도 OIS 기능이 추가되면서 브랜티드 ASP의 환경 자체가 예상보다 우호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안테나 부분은 실적이 올해부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안테나가 상대적인 고가인 LGS 타입으로 회귀하면서 지난해보다 나은 영업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페이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동사의 센서 부분, 지문인식 모듈도 매출 성장세에 부각될 전망이긴 한데요. 그리고 신규 사업의 액세서리의 사업 능력을 기존 블루투스의 헤드셋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헬스케어 밴드, 그리고 의료 진단기 등이 B2B 사업이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로 해가지고 갤럭시 S향 부품 대장주는 파트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승 부분 자체가 갤럭시 S7 효과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률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실적 자체에 대해 가지고 연속성 자체 부분에서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급 이야기를 주는 거니까요. 현재 아래쪽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뭐냐 하면 삼성그룹 자체에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된 사업 자체 축소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 부품주들 쪽에 캐파 자체가 늘어날 것에 대한 예상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전 파트론 분석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옳을 것 같고요. 단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단기 박스권 자체를 갖다 돌파하는 오늘 상승 변곡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가 자체는 12,000원 정도 수준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2,000원 아래인 11,800원 정도 수준이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11,800원에서 12,000원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으로 책정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단기 목표가 14,000원 정도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간의 수급 자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 자체는 1차에 기준해 가지고는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으로 목표가 약간 루프하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에 대해 가지고는 투자 권유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14,000원 구간이 접어들게 되면 약해질 것 같아요. 그게 지금 3월 말일경에 아이폰 자체 신제품 출하가 있기 때문에 갤럭시 S7의 판매율 감소 자체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면 실질적으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감소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그 부분 자체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그냥 적극 매수보다는 투자 권유로
예, 2등급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조정시마다 무조건 매수하십시오라고 적극 매수권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리포트가 좀 잘 빠진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내용 업데이트 해드릴 겸 목표가 한 번 더 설정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LED 설비 투자 사이클 최대 수혜주로 분석의 그 상승 중인 건데요.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용 열처리 장비 시장에서 경쟁업체 대비해서 우위에 있는 제품 경쟁력과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부분 중국 패널 업체를 갖다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OLED 설비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라고 판단하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비아트론 저희가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 왜 계속적으로 비아트론에 대해 가지고 매매를 갖다 했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익 부분을 갖다 잘 그 만들면서 온 바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32인치 TV 패널 시장을 갖다 먼저 봐올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그 3월 19일자로 시장조사기관이 IHA에서 그 발간된 보고에 의하면요. TV와 PC 패널 가격이 각각 2%에서 1% 하락한 3월에 LCD 가격을 갖다가 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HS의 패널 가격은 월 1회 정도밖에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패널 가격 같은 경우에는 3월 상반기 인하된 패널 가격이 유지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1년 만에 가격 하락이 멈춘 32인치를 갖다 비롯한 TV 패널 가격은 3월 하반기부터 가격 하락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는 우선적으로 바닥이 하게 되는 것이고 2분기에는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은 과거 1년 이상의 지속된 우려가 그 기대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보여서 1분기 바닥 확인 후에 2분기부터 상승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TV 패널 가격이 40% 이상 급락하면서 중국에서 대형 TV 판매가 크게 촉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TV 업체들이 그 패널 재고가 대폭 소진되면서 정상 수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TV 패널 주문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만 지진에 영향을 갖다 받은 이오룩스의 생산 라인의 복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TV 패널의 수율 개선도 늦어지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물론 비아트론을 갖다 지금 설명한 자리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께 지금 저희가 그 현재 공식 추천 종목으로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도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 갖다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 갖다 종합해 보면 TV 패널 공급 부족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2분기부터는 TV에 그 세트 업체들이 본격적인 TV 패널 재고 축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되는 건데요. 이는 1분기 패널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전략 신제품 출시와 성수기 수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5월달에 노동절이 있고요. 6월달에는 유로, 그리고 2016년 8월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재고 자체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축적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등의 수익성 개선을 갖다 위해서는 LCD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다 옥사이드 LCD, 플렉시블 OLED로 전환을 갖다 가속해서 향후의 생산 능력 축소에 따른 수급 개선을 갖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커버리지하고 있는 LG전자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이고, 플렉시블 OLED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께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AP 시스템하고 테라세미콘, 그리고 비아트론, 동아일텍 등은 여러분들이 꼭 적극적인 매수로 그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정시마다 편입하셔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스플레이에서는 탑픽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 비아트론 갖다 보시면서 동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LG전자, 그리고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그리고 동아 1택까지 같이 보시고 LG 디스플레이도 함께 보신다 그러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뭐 비아트론 관련해 가지고도 수주적으로 비아트론이 좋아요. 일단 BOE 관련된 수주가 당해에만 350억 정도 수주가 기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계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트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트레이딩 바이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자,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이슈가요. 중국 합작 영화 성공 가능성 가시화 전망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중국 그 하이브라더스사와 합작 영화인 뷰티풀 엑시던트가 주연 배우 흥행성 개봉식이 중국 박스오피스 내 자국영화 비중 상승 등의 요인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상반기까지 국내 라인업에 박스오피스 흥행과 부가판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미 그 2016년 들어가지고 하이브라더스와 공동제작 1호작이 개봉된다라는 건데요. 그 2015년 3월에 그 하이브라더스와 3년간 최소 6편의 한중 공동제작 합작영화를 제작하는 독점 그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 계약 내용을 따라서 좀 상세히 살펴보면 양사 간의 공동제작 1호 작품이 그 로맨스 코미디 장르의 영화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작품 제목이 A Better Life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대만 감독이 연출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개봉 시점은 현재 미확정인 상태인데 빠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제작 2에서 3호작은 하반기에 크랭크앤이 확정된 예비 단계인데요. 2017년에 최소 2편의 또 공동제작이 한 작품이 개봉할 전망에 있습니다. CJ ENM도 예전에 그 하이브라더스와 공동제작을 한 바 있는데요. 중국 박스 오피스 흥행기록 이별 계약 이걸 갖다가 참고해 본다 그러면 이번 작품 자체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600에서 1200만 명 수준이 기대가 되는 건데 쇼박스의 경우에는 동작품에 대해서 투자 수익과 제작 수익이 획득이 가능한 거고 참고로 중국 박스오피스 멜로 코미디 부분에 역대급 흥행작으로 분수대사 이게 2001만 명 그리고 심하로방이 3400만 명 그리고 하락번뇌가 4476만 명 등이었는데요. 그러면 하이브라더스와 공동제작 1호작이 중국 대중 취향에 부합할 경우에는 중국의 민영 5대 배급사인 하이브라더스사의 배급 능력을 감안할 때 CJ ENM의 중반 20세 흥행 기록 1164명을 갖다가 충분히 경신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라더스사는 2014년에서 15년 멜로 코미디 작품 흥행 성적이 작품당 200에서 800만 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쇼박스와의 공동 제작 흥행 성적이 기존의 하이브라더스 작품 대비해서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양사 간 시너지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일단은 가능하겠죠. 평가가. 그렇다 그러면 주가 상승 핵심 자체가 해외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쇼박스가 정말 흥행력이 좋았죠. 국내 배급 영화 관객 수가 3688명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를 갖다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2015년에 암살 그리고 사도 내부자들의 연이은 메가 흥행 기록을 갖다 발생했고 2016년에 설 연휴 시즌을 갖다가 겨냥한 검사회전도 관객수 964만 명 3월 5일 기준인데요. 기록에서 사실상 4연타석 홈런을 갖다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2010년 들어가지고 단순 투자 배급의 영역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나리오를 갖다 기획 개발 통해 가지고 전체 제작 과정을 갖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서 16년 초에 동사의 투자 메가 흥행이 동사의 기획 개발 능력을 입증시킨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쇼박스가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중국 쪽에 미디어 컨텐츠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연기가 돼가지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소멸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7,760원으로 당일 종가를 갖다 기록했는데요. 주봉상의 흐름도 괜찮고 지금 저항대에 의한 약조정 때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약조정 때 폭으로 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7,650원 수준까지는 내일 정도에 그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정 때 그 하락폭 자체를 갖다가 맥스로 한다 그러면 7,550원 정도. 그러니까 편입 단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7,650원에서 7,550원 구간을 갖다가 매수 구간으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중국 쪽 그 관련된 이슈와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3분마디가 되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9,000원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8,800원까지는 단기 목표가 선정해도 충분하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8,800원 구간 자체가 보면 실질적으로 8,200원 구간에 마디 변곡점 자체가 좀 강한 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는 1분기 실적 보조로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고 감안하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7,650원에서 7,550원 구간의 편입 자체는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은 이미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방은 이미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측면에서는 이제 쇼박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임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이제는 중국발 이슈 모멘텀이 있는 거지 국내 신작 기대감은 좀 없어요. 예, 그 부분 자체를 인해 가지고 주가가 약조정대를 갖다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7,550원 구간에서 7,650원 구간 정도라 그러면 충분히 1분기 실적만 바라보더라도 그 구간에서 편입해 가지고 8,200원에 매물대가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배사업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하락한 건데요. 삼성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안정적인 PG 사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은 택배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택배 사업에 대해서 매각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면서 그 매각 시에 큰 폭의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대표적인 신용카드 PG 사업자입니다. 그 신용카드 PG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한 12.4조 원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도 15에서 20%의 거래액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편결제 관련 마케팅 비용 증가로 2015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 성장률은 전년에 24.3%에서 11.2%로 둔화되었는데요. 올해는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대비 크진 않지만 별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은 17.6%의 회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PG사업 부분에서는요. 자, 그러면 택배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하락의 왜 원인이 되냐라는 건데요. 지난 4분기에 택배 자회사인 KG 로지스의 적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10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44억 원 증가 발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매년 말에 발생하던 부실 매출 채권 상각이 63억 원으로 예년에 20에서 30억 원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고요. 통상 영업 적자 규모 역시도 43억 원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KG 로지스의 영업 적자는 전년 26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KG 옐로캣과 동부택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비용 증가분도 감소되겠지만 택배 시장 내에서 경쟁으로 단가 인상이 일단 쉽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쿠팡의 자체 배송 도입 이후에 대형 화주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택배 사업의 빠른 적자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물류 경쟁력 강화를 갖다 노리는 국내 업체들 및 대형 택배사들로 매각 가능성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택배 사업의 매각을 갖다가 무작정 또 기다린다는 게 조금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인 PG 사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측 가능성이 낮은 택배사업 불확실성 자체가 KG 이니시스의 시장 내 그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KG 그 로지스의 손실 증가를 갖다 반영한다 그러면 현재 그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 자체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 사업 자체가 적자 증가가 이미 그 주가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택배 사업이 매각 자체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로지텍스죠? 맞나요? 아, 로젠택배인가요? 로젠택배에 지금 매각 이슈 자체도 있는 상황에서 케제 로지스 자체에 또다시 매각 자체가 과연 흥행성을 답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주가 그 하방 자체는 당분간은 좀 상승 전환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5월달 정도가 돼가지고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 도래하면 그때쯤에는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는 KG 이니시스에 대해 가지고는 굳이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그 관심 가지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 구간에 혹시라도 편입하게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요, 일단은 그 단계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 축소 의견 및 교체 매매 권고 드리겠고요. 물론 갑자기 또 KG 로지스에 매각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주가 자체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내에서는 그냥 간마음으로 말씀드리겠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기사 자체 유스트립에서 만약에 잡히는 날이 오면 단기성 이슈로 인한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예, 지금 사실상 KG 로지스 문제 아니고선 KG 이니시스 이 정도로 주가가 하락할 원인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갖다 기준으로 생각을 갖다 해보시고, 예, 그러니까 추천 종목에 넣어두시되 현재 구간에서는 간마음으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몇 종목 남아있긴 한데요.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는 밸류체인스 회원 단톡방을 갖다 통해 가지고 나머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그 장중 특징주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그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점 그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점점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갖다가 그 보강하면서 완화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 저희의 그러니까 내용과 그리고 성실함을 믿어주시고 예, 조금 더 좋은 시각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밸류체인스 특징주 방송 마치겠습니다.